자, 이제 우리 미분기하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한 주가 늦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 개인적인 건강 때문에 좀 한 주도 쉬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미적분학 강의를 여러분한테 재작년에 촬영한 미적분학을 공짜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유는 미분기하를 하려면 미적분학 계산이 필수예요. 그래서 계산 연습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다변수 해석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들어는 봐야 돼요. 달라요, 이게. 다변수 해석학 처음 들어보는 것과 미분기할 때 하는 것과 그래도 난 들어는 봤어 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그래서 미적분학에서 여러분들이 계산 부분을 연습해 두시고요. 또 하나가 뒤에 다변수 해석학 부분을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이거 들어봤어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 계산은 우리 어차피 그냥 일반적인 미적분학처럼 거의 편비분하는 정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개념이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그냥 수강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잘하면 잘할수록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빠져서 시간을 너무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변수 해석학 부분을 내가 잘 모르겠다고 시간을 투자해서 굉장히 오래 듣는 건 절대 권하지 않아요. 자, 그런 분들은 나 이거 들어봤어? 대충 이런 개념이야. 이 정도까지만 들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수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약 일주일 정도 우리 늦게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미분기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분기하학이 어려운 점 겁부터 주고 시작을 하겠어요. 미분기하학은 아까도 말했지만 해석학, 특히 다변수 해석학의 지식이 필요하고요. 선형대 수학, 위상수학 등 굉장히 많은 여러 과목의 지식이 필요해요. 학부 위상수학에서는 학부 미분기하학에서는 위상수학을 쓰는 건 아주 적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과목이 필요한 게 미분기하학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미분기하학적으로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석학의 개념을 미분기하학적인 관점으로 다시 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해요.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미분기하학 교재를 보시면 미분기하학을 시작하기도 전에 거의 한두 챕터를 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저 지식을 강의하는 데 투자하는 책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책을 공부하다 보면 미분기하학 들어가기도 전에 지쳐요. 그리고 포기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미분기하학의 어려운 점이에요. 자, 또 하나가 교재마다 접근 방법이 달라요. 특히 곡면이론에 들어가면 곡선이론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하지만 곡면이론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세분화하면 또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교재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교재마다 설명이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떤 교재를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A라는 교재를 공부하다가 어려워서 B 교재를 택했어요. 근데 이거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도저히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미분기하학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자, 그런데 가장 현대적인 관점을 도입을 해서 우리 하고 있는 학문이 미분기하학이에요. 그래서 고전적인 관점만으로는 미분기하를 완벽히 다루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완벽히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 말은 수학적으로예요. 근데 여러분은 수학할 게 아니고 뭐죠?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현대적인 관점을 도입을 하는데, 자, 저 현대적인 관점은 접근하기 어렵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재마다 다르다고 했죠? 그게 바로 저 현대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재마다 설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전적인 관점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교재마다 선택이 조금 달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강조할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그건 우리 좋은 점이에요. 자, 또 하나. 마지막. 이건 여러분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했던 것은 제가 어떻게든 피해가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론과 실제 계산이 달라요. 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미분기하학이.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한번 시작을 해보잖아요. 그 계산의 지저분한 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자, 이론과 실제 계산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론으로 익힌 개념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것을 익히는 것이 여러분의 중요한 목표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미분기하학을 위해서 새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여태까지 겁을 주는 걸 끝내고요. 이제 우리 임용시험을 갑시다. 자, 임용시험에서 미분기하학은, 자, 미분기하학은 분명히 학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실제로 출제하시는 분들이 미분기하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도 지금은 나아요. 지금 젊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 미분기하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분들인데 한 10년 전, 20년 전에 미분기하 문제를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문제를 내놓고 미분기하 문제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미적분학 문제예요. 그걸 내놓고서 미분기하 문제라고 우겨요. 왜? 출제위원들이 모르니까. 자, 출제위원들도 공부를 할 때 이 미분기하학이 굉장히 어렵고 그분들을 괴롭혔던 과목이에요. 전공자가 아니라면. 자, 그래서 임용시험에서는 절대로 어려운 주제를 다루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쭉 보세요. 거의 대부분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돼요. 이론적인 문제는 거의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뭐 곡선의 곡률, 연률 구하는 문제라든가 곡면의 벅곡률, 가우스 곡률, 평균 곡률 구하는 문제 등등. 자, 서술형 문제, 이론적인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험의 특징이 뭐죠? 답안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답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기가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산을 익히는 것을 위주로 해야 돼요. 자, 그 특별한 경우란 뭐냐면, 자, 나는 미분기하가 자신이 있어요. 계산 다 잘할 수 있어요. 만에 하나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이론적인 문제가 출제된다면 나는 여기서 경쟁자하고 점수를 확 벌릴 거야. 이런 전략적인 과목으로 미분기하가 선택이 되는 분 몇 분만 이론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이론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이게 어려워지고 점점 어려워져요. 미분기하는 이론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요. 자, 저도 미분기하를 공부할 때 아는 것 같았다가 어느 순간에 절망해요. 아, 도저히 모르겠어. 또 아는 것 같다가 절망. 이 단계를 몇 번 거친 다음에야 그나마 지금 조금 미분기하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자, 따라서 자, 미분기하가 나는 완전히 전략 과목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빼고는 자, 이론을 너무 깊게 파고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학 공부하고 임용시험을 우리 분리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제 미분기하 강의에서는 자, 최대한 직관적인 관점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현대적인 관점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 현대적인 관점이 들어가는 걸 행렬로 전부 대체할 거예요. 이 행렬의 계산으로 대체할 때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정확히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다변수 해석학, 미적분화 제공하는 다변수 해석학의 얘기를 제가 대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하겠어요. 여태까지는 제가 이론 부분의 설명을 좀 많이 했어요. 왜? 그래도 왜 그런지 알고 하면 좋으니까. 그랬더니 단점이 생겼어요.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많이 했더니 여러분이 이론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임용시험 공부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가볍게 듣고 흘려들으시라고 이론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부작용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이론에 대한 정리 증명에 대한 설명을 대폭 줄일 거예요. 대략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하고 자, 증명은 제공해 드릴 거예요. 증명은 제공해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소수의 몇 분. 나는 미분기하가 완전히 자신 있어. 계산 다 잘할 수 있고 난 이제 뭐 할 거야? 이론적인 문제를 좀 공부해둬서 확률은 낮지만 출제만 되기만 한다면 나는 여기서 경쟁자하고 점수를 벌릴 거야 라고 하는 소수의 몇 분을 위해서 정리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거기 정리 증명을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강조할 거고요. 자, 올해는 그래서
그 정리 증명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어요. 계획으로 있어요. 하다 보면 또 이게 강의하다 보면 자꾸 설명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설명하다가 중간에 자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면, 자, 이제 무엇이냐면 빠르고 정확한 강의를 우리 하는데 여러분이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강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이 부분도 제가 계산을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저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라고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고요. 계산을 실제로 해보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래서 미분기하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왜? 여러분이 계산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대수학 해석학은 이론을 대충 듣고 계산은 나중에 해봐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따라가져요. 근데 미분기학은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뭔지를 몰라요. 왜? 제가 강의가 뭐 한다고 그랬죠? 이론은 줄이고 계산을 위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분기학은 좀 강의를 따라오기가 굉장히 벅찰 수도 있어요. 인강을 수강하신 분은 좀 낫겠지만 직강을 나오신 몇 분 안 되지만 계신 분들은 좀 힘이 들 수 있어요. 자, 가만히 해주시고요. 자, 그럴 땐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서 뭐 나중에 보강을 하더라도 진도를 좀 늦추는 그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건 나중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올해 미분기학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미분기학은 이론 강의는 최대한 줄이겠다. 현재 저의 계획이에요. 제가 설명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계산을 위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평면 곡선 이론을 조금 시간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면 곡선을 다루는 동안에 나중에 뒤에서 이론적인 설명할 것을 이렇게 대충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기분이에요.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평면 곡선을 다룰 때 시간을 조금 더 작년보다 투자를 할 거예요. 자, 그 이유는 그냥 생각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미분기학자들이 나중에 공식을 만드는 생각이 굉장히 비슷해요. 자, 또 하나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공식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공식들이 미분기학 교재에 없는 공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든 공식들이거든요. 자, 그 공식을 완벽히 이해할 필요가 없고요. 또 암기를 완전히 할 필요도 없어요. 암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자, 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공식을 많이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 공식 전부 다 외워야 된다? 절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그때 공식을 설명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 공식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할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미분기학은 이제 미분기학의 내용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상을 분류하는 것. 곡선의 이론, 곡면의 이론.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국소적 이론. 여기서는 진짜 미분기학 말대로 미분을 위주로 생각을 해요. 대역적 이론은 이 적분이 들어가요. 선적분, 면적분. 그래서 곡선 이론, 자,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곡선의 국소적 이론, 곡선의 대역적 이론, 곡면의 국소적 이론, 곡면의 대역적 이론. 세분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곡선의 국소적 이론 강의하고요. 곡면의 국소적 이론, 그 다음에 곡선과 곡면의 대역적 이론을 한꺼번에 우리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딱 보면 알겠지만 이 대역적 이론은 어려워요. 선적분, 면적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 부분은 특히나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 거의 다 안 할 거예요. 임용시험에 내지도 못해요. 왜? 학부에서 저희까지 진도를 제대로 나가기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 몇 개를 우리가 공부해두고 그걸 이용하는 문제를 위주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곡선의 국소적 이론을 나타낼 거예요. 자, 일단 학부 미분기하에서는 R2하고 R3 정도까지만 다뤄요. 일반적인 미분기학에서는 Rn, 일반적인 공간을 다루지만 우리는 R3까지만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다루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는 R2, 2차원 평면,
놓인 곡선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들어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보도록 합시다. 이거 화면이 이렇게 됐죠? 자, 화면이 깨지면 좀 손들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살짝 손대면 되거든요. 자, 일단 R2에서 곡선을 나타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함수의 그래프.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로 곡선을 표시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미분기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곡선을 표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y = x제곱 같은 저러한 곡선이 표시가 돼요. 자, 두 번째는 음함수의 그래프. 자, 음함수의 그래프 fxy =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은 0. 우리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 일자리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세 번째가 벡터 함수. 자, 벡터 함수라고 하는 건 정의역이 실수고요. 공역이 R2니까 함수값이 뭐죠? 벡터죠. 함수값이 벡터인 함수라고 해서 벡터 값을 갖는 함수, 벡터 함수라고 부르겠어요. 자, 또는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겠어요. 이 정의역의 원소 t를 매개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곡선. 예를 들어 알파 t는 코사인 t, 사인 t. 실수 t에 대해서 벡터가 대응이 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건 뭐죠? 반지름 일자리 이 원의 그래프란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R2에서 곡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각 표현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볼 거고요. 자, 미분기하학에서는 어느 걸 가장 기본으로 다루는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물론 세 개를 다 다뤄요. 세 개를 다 다루지만 그 중에 기본적인 표현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해두죠. 자, 함수의 그래프, y는 x의 제곱 같은 함수의 그래프를 볼 거예요. 자, 가장 익숙하지만 원이나 타원 등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이유가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자, 요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무엇을 결정할지 몰라요. 그렇죠? 원이나 타원을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형태의 곡선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미분기하의 기본적인 표현을 삼게 되면 저런 곡선을 다룰 수가 없거든요. 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는 미분기하의 곡선의 표현의 기본적인 표현은 아닐 거예요. 기본적인 표현을 다루고 함수의 그래프도 그 중에 하나로 다룰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출제될 수 있는 게 저 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그 다음에 음함수의 그래프를 보죠. 자, 아까 봤던 반지름 일자리 원은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또 이게 자, 요 음함수의 그래프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 = 0은 사실 두 개의 함수가 숨겨져 있어요. 저 두 함수의 그래프를 동시에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음함수의 음은 마이너스라는 뜻이 아니죠.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양지, 음지, 햇빛이 드는 곳, 안 드는 곳이지만 양지는 드러나 있는 곳, 음지는 숨겨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의미예요. 음함수는 함수의 대응 규칙이 숨겨져 있다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함수의 대응 규칙이 하나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거 함수가 두 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함수는 아까 함수의 그래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를 다룰 수가 있게 돼버려요. 자, 근데 단점이 있어요. 곡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 0. 공집합이에요. 실 R2에서는. 자, 어디로 가면 공집합이 아닌 게 확실하죠? 복수수로 가면 공집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루지 않지만 대수기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거기서는 복소수를 위주로 다루거든요. 복소수를 다루는 기하학에서는 음함수 표현이 기본적인 표현이 될 수 있지만 R2에서는 저기 기본적인 표현이 안 돼요. 자, 이건 보자마자 공집합인 거 알 수 있지만 식이 복잡해봐요. 공집합인지 아닌지 따져야 돼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단점이에요. 또 하나 단점도 있어요. 자, 우리는 R2에서 다루니까
저게 공집합이 아니면 곡선이겠지만 R3로 가면 곡면이에요. 자, 이거 똑같은 음함수인데 3차원 공간으로 가면 원이 아니라 뭐죠? 원기둥이죠. 기좌표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곡선을 다룰 건데 3차원 곡선을 그러면 음함수로 다루면 다룰 수가 없게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음함수도 우리의 기본 표현이 아니에요. 자, 하지만 음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나중에 R2에서 음함수 곡선을 어떻게 다룰지 공부할 건데요. 그리고 나면 그때의 바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중에 3차원에서 음함수로 주어진 곡면의 계산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음함수는 우리가 또 잘 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자, 마지막 나온 벡터 함수. 자, 혹시 또 깨졌네요. 잠깐만요. 자, 우리 알파 t를 xt, yt로 주는 우리 벡터 함수 또는 매개변수 반정식이라고 부르는 것. 자, 코사인 t, 사인 t 준 저 함수죠. 자, 정의역 실수의 부분집합에서 알파라는 R2로 보내는 이 벡터 함수로 보내버리면 자, 반지름 일자리 원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벡터 함수를 주게 되면 첫 번째 단점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 1, 0이라고 부르는 점은 알파 0이에요. 근데 알파 2파이기도 하고요. 알파 4파이기도 해요. 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곡선 위의 점은 실수의 점을 저 t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한 점에 이름이 많아요. 알파 0일 수도 있고 알파 2파일 수도 있고 알파 4파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단점으로 작용이 보여요. 한 점의 표현이 유일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t1, t2는 다른데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은 점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린 저것을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음함수로 표현하면 1, 0 유일하게 하나지만 매개변수 방정식 벡터 함수로 표현했더니 1, 0이 아니라 알파 0, 알파 2파이, 알파 4파이, 알파 마이너스 2파이 다 같은 점이 되어버린다. 자, 이걸 장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자예요. 자, 저게 왜 장점이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자, 알파 t를 자, 이게 자꾸 왜 이렇게 깨지죠? 큰일 났네. 자, 1, 0이라는 점을 알파 2파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알파 4파이라고 불러도 되고 알파 마이너스 2파이라고 불러도 돼요. 아, 한 가지. 뭐 제 수업을 계속 들으신 분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 필기는 지금 수업 들을 때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필기 강의라고 제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다시 녹화를 해서 그대로 제공해 드리거든요. 필요하면 그때 적으시면 되고요. 필기의 양은 적어야 돼요. 잊지 마세요. 필기가 양이 많아지면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할 게 많아져요. 그리고 필기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빼가면서 공부해야 돼요. 필기를 쌓아가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보기 한 달 남았는데 읽을 거리가 이만큼이에요. 언제 읽을 거예요? 못 읽고 포기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해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나 이건 내가 완벽히 알았어. 그럼 빼가서 시험 보기 직전에는 내가 진짜 읽을 거, 꼭 읽을 거. 그것만 남겨야 돼요. 자, 특히 미분기하는 요령이거든요. 계산의 요령이기 때문에 요령은 익히면 끝이에요. 그 요령을 여러분이 열심히 적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정리식명 되도록이면 읽지 않기로 했죠, 우리? 너무 필기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돌아갑시다. 자, 알파 1, 0을 알파 2파이라고 부르는 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알파 t는 코사인 t, 사인 t라고 하는 저 벡터 함수를 1, 0이라는 점의 이름이 알파 2파이, 알파 4파이, 알파 마이너스 2파이 등등 이름이 많은 이유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파 2파이는 1, 0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원을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왔다 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알파 4파이는 뭐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서 돌아온 거예요. 자, 분명히 같은 위치에 서 있지만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온 사람과 두 바퀴 돌고 온 사람은 다른 거죠. 상황이 달라요. 자, 우리 그걸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함수에서는 그걸 구별하지 못해요. 이제 이게 장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알파 마이너스 2파이는 뭐죠? 반대 방향으로 돌아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점이지만 그 상황을 전부 다 구별할 수 있는 장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점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건 단점이 아닌 장점이죠. 자, 하나의 점에 이름이 많아요. 알파0, 알파2파이, 알파4파이. 자, 이건 우리 장점으로 볼 거예요. 자, 어떤 장점이 되냐면, 자, 이제 우리는 곡선의 매개 변수는 시간으로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곡면에서는 시간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곡선과 곡면의 차이는 매개 변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시간으로 우리 해석할 거예요. 물리라는 관계가 있는 해석인데요. 자, 그래서 이 점이 알파 t1, 알파 t2는 다른 시간에 같은 점을 지날 수 있죠. 자, 어떤 입자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요 점을 두 번 지나는데 첫 번째 지나는 점과 두 번째 지나는 점을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차이가 뭐냐면, 자, 미분기하는 곡선이 얼마나 굽었는지를 재는 게 우리의 주요 관심사예요. 자, 첫 번째 지날 때 이렇게 지날 때는 거의 안 굽었죠? 근데 두 번째 지날 때는 좀 많이 굽었어요. 첫 번째 지날 때와 두 번째 지날 때 곡률의 차이가 딱 구별이 돼요. 음함수는 이 점의 곡률을 구하시오. 자, 요 곡선인지 이 곡선인지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매개변수 방정식, 이 벡터 함수가 분명히 장점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매개변수 방정식을 기본용어로 우리 따질 거예요. 자, 1번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역사적으로 그냥 나온 곡선이기 때문에, 자, 이제 저 곡선을 알리키메 나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제 뭐 읽어보시고요. 이 곡선이에요. 알파 세타를 A 곱하기 세타, 코사인 세타, A 곱하기 세타의 사인 세타. 이렇게 주는 곡선은 그냥 나선이라고 부른다. 아르키메데 나선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것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선을 그려가는 이런 곡선이 된다. 자, 이렇게만 하고 우리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크게 의미를 둘 필요 없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R2하고 R3를 다루고 있고요. 매개변수 방정식을 곡선의 기본 표현으로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함수의 그래프는 자, y 빼기 fx를 주게 되면 이게 음함수의 그래프가 돼버리죠. 또 어떻게 바꾸면 돼요? 알파 t를 t, ft로 주면 매개변수 방정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까 봤던 함수의 그래프도 우리의 관심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벡터 함수, 매개변수 방정식 바꿔서 우리가 다루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또 하나 굉장히 애매한 말인데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함수 자체를 우리 곡선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 역시 여러분들 너무 크게 시간 투자하지 맙시다. 그냥 상황에 따라 편리한 대로 해석하면 돼요. 얽매일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미분기의 아이디어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다음 중에서 합동인 곡선을 찾아보죠. 가나다라 4개의 곡선이 주어졌어요. 자, 두 곡선이 합동이려면 곡선에 대응하는 점에서 구분 정도가 똑같아야 돼요. 자, 이제 미분기하의 곡선의 이론은 곡선이 얼마나 굽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는 점에서 구분 정도가 같으면 합동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직 정의하지 않았어요. 곡선의 구분 정도를 곡률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정의하지 않았지만 일단 곡률이라는 단어를 시작합시다. 자, 곡률을 재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곡률은 구분 정도를 표현하는 식이에요. 숫자예요. 자, 곡률이란 곡선이나 곡면의 구분 정도를 표현하는 숫자를 곡률이라고 부를 건데요. 자, 가번을 봅시다. 자, 우리 직선의 일부거든요. 자, 모든 점에서 접선이 다 일치하죠. 자, 사실은 요 점에서 접선을 그리나 여기서 그리나 똑같으니까 다 하나로 보여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접선, 요 점의 접선과 요 점의 접선은 다른 접선이에요. 두 개가 겹쳐 있을 뿐이죠. 자, 접선이 변하지를 않아요. 자, 이 말은 곡선이 굽지 않았다라고 우리 해석을 하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곡선이 굽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곡률은 0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할 거예요. 자, 라번을 볼까요? 점마다 접선이 달라요. 이제 접선이 다른 게 눈에 보이죠? 그렇죠? 이제 직선하고 달리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점의 접선과 요 점의 접선이 차이가 나버려요. 다시 말해서 접선이 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접선이 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곡선이 굽었다라고 해석을 하죠. 곡률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부르겠어요. 자, 그러면 자, 두 개의 곡선을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이 곡선이 굽었다 안 굽었다를 나타내줘요? 접선의 변화를 볼 거예요. 이제 아이디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곡선이 접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오는 동안에 접선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 정도로 변했어요. 자, 두 번째 곡선을 볼까요? 자, 접선이 변하고 있는데, 자, 요 점에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접선의 변화가 어느 쪽이 더 심하죠? 이쪽이 더 심해요. 이쪽은 조금만 더 돌아가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왼쪽은 접선의 변화가 작고요. 오른쪽은 접선의 변화가 커요. 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왼쪽은 조금 굽었다고 해석할 거고요. 오른쪽은 많이 굽었다고 해석할 거예요. 자, 왼쪽은 곡률이 작다. 나중에 평면곡선을 말하면 곡률의 절대값이 작다고 말할 거고요. 오른쪽은 곡률이 크다라고 말할 거예요. 자, 여기 우리의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서 나하고 라는 이제 미분기하학적으로 동형인 곡선, 합동인 곡선이 아니에요. 자, 나는 접선이 조금 변했고요. 우리 라는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나하고 다를 보면, 자, 사실은, 자, 나의 곡선을 적당히 회전 이동, 평행 이동을 시키면, 이거 곡선이 조금 달라졌다. 이게 왜 이렇게 꼬였죠? 그림이 좀 바뀌었는데, 자, 우리 두 곡선을 겹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만큼이 잘렸거든요. 이만큼이 잘렸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잘렸지? 자, 그래서 두 곡선을 겹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자, 대응하는 접선의 변화가 똑같고요. 미분기하학적으로 동형인 곡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미분기하학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곡선이 놓여있는 위치나 방향은 무시할 거예요. 대응하는 점에서 구분 정도만 똑같으면 미분기하학적으로 동형인 곡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 일자리원이 이렇게 놓여있나? 이렇게 놓여있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곡선인 거예요. 그래서 놓여있는 위치, 방향은 무시하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져주시면 돼요. 곡선의 구분 정도를 비교해서 곡선을 분류하고 구별하고 분류하는 것이 미분기하학에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에요. 자, 지금까지 했지만 곡선의 구분 정도를 곡률이라고 부를 거고요. 접선의 변화로 잴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접선을 어떻게 변화를 잴 것이냐. 이 생각을 해주면 되죠. 자, 예를 들어 보면 3차원 곡선에서 코사인 t, 사인 t 0이라는 알파 t라는 곡선하고 코사인 t 0, 사인 t라는 베타라는 곡선은 미분기하학적으로 동형인 곡선이에요. 알파는 xy 평면에 놓여있는 반지름 일자리 원, 베타는 xg 평면에 놓여있는 반지름 일자리 원일 뿐이죠. 90도 돌려버리면 우리 일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곡률에 대한 정보를 봅시다. 잠깐만요. 자, 직선은 굽지 않은 선이니까 우리 뭐라고 부를 거예요? 곡률이 0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 원은 모든 점에서 구분 정도가 똑같죠? 자, 원은 곡률은 0이 아니지만 곡률은 뭐가 될 거예요? 상수가 될 거예요. 자, 또 하나. 자, 요 원과 자, 이 원을 봅시다. 이건 원이 굉장히 커서 못 그린 거예요. 어느 쪽이 많이 굽었죠? 반지름이 작으면 많이 굽었어요. 반지름이 크면 이게 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옛날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거 왜 몰랐어요? 지구가 크니까. 지구가 크니까 굽어 있는 거 안 보이거든요. 평탄하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원은 반지름이 작으면 많이 굽고 반지름이 크면 조금 굽는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해야 할 곡률은 정의하지 않았지만 성질은 이미 몇 개를 알고 있어요. 직선은 곡률이 0이 되게 정의해야 돼요. 원의 곡률은 상수가 돼야 되고요. 반지름에 반비례하게 정의가 돼야 될 거예요. 자, 이런 곡률을 우리가 정의할 거예요. 자, 우리 접선의 변화를 어떻게 잴 것인지를 보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예요. 자, 그래서 곡선의 접선의 변화를 어떻게 잴 것이냐?
자, 이게 곡선의 국소적 이론에서의 우리의 가장 큰 중요한 주제가 되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앞으로 할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뒤는 뭐 별거 없어요. 우리 가장 기본적인 직선, 평면, 구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거니까 여러분 필기 강의를 보시면서 그냥 쭉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될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우리 평면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 등등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겠어요. 나중에 필기 강의를 보시면서 쭉 따라가 보시면 되고요. 필요할 때 설명을 해야 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앞으로 우리가 곡선의 이론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곡선을 표현하는 방법과 자, 또 하나 여러분이 미분기하를 할 때 제일 처음 느껴야 되는 것. 자, 우리 해석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볼 거예요. 해석학 선형대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죠.